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웃에 탈북자가 계십니까? 이렇게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민, 그러니까 남한에 와서 터를 잡은 세터민이 34,000명입니다. 35,000명 가까이 육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족끼리의 모임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우리끼리만 즐기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산가족, 특히 헤어진 가족이 많은 사연을 가진 탈북인들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이웃이 있고 고향이 있고 부모 형제가 다 있는데, 더군다나 탈북인들 중에서 여자분들은 대부분이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중국에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럼 중국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정을 강제로라도 꾸리고 살다 보니 아들, 딸이 생겨요. 거기서 또 한국에 올 때 이산가족이 생깁니다. 물론 행운 아들은 간혹 중국에 있는 자녀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데려오고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저는 평소에도 이산가족에 대한, 탈북가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2012년 남북통일운동 중앙회장이 됐을 때 참 지금 협회장으로 있는 협회장께서 굉장히 기획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탈북자 가족들하고 자매결을 맺자. 그래서 상당한 많은 지역에서 자매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관심을 갖자는 거. 그리고 탈북한 교사 출신들과 한국의 교사들과 스승의 날 같은 날은 합동으로 젊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북한 교육과 남한 교육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런 데한 교육을 실시해서 소위 교사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됐고, 또 일부 대학에 가서는 중남대학이라든지 서문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에 가서는 소위 탈북자 대학생과 한국의 대학생끼리 아무 조건 없이 물어보고 싶은 것을 서로 물어보는 남북 간 대학생들 소위 대화를 나누는 광장을 만들어서 실행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 뒤에도 저는 중앙연합원 경제연구원에 와서도 탈북자 가정들을 매년, 그렇게 많은 가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 주로 음성 지역에 충북 금왕공단 있는 곳에 탈북자 가정들이 집단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거기 가정을 백미, 담 20km짜리라도 어떤 때는 몇백 포, 어떤 때는 몇십 포를 배달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루은 적도 있고, 저녁이라도 한 끼 나누면서 남북의 소외를 가졌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달 5월의 가정의 날에 우리 가정이 중요하듯이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참으로 탈북자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런 생지옥을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과거처럼 자유를 찾아서 귀순했다, 이런 용어는 아마 적절치 않을 겁니다. 그건 엄격히 말하면 인권에 대한 저항입니다. 북한은 인권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어요. 인권은 늘 얘기지만 신이 인간에게 준 천부적 권리입니다. 자유라든지 민주라든지 여행 자유라든지 재산권이라 이런 거 다 인권에 해당돼요. 삶의 양식 전체가 인권입니다. 사실은 누구도 규제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남쪽에 텔레비전 봤다고 공개 처형을 당하고, 드라마를 제작해서 보급했다고 해서 처형을 당하고,
거주 이전 자유도 없이 같은 나라 안에 수도인 평양에 들어오는데 참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만한 권력과 돈이 들어가야만 평양 입성이 가능하다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회입니까?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5월 정말 좋은 계절이죠. 좋은 계절을 만나서 좋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가족 생활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탈북자들에게 상당한 예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우선 뿌로코들에게 돈을 뜯기고 또 북에 송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목돈을 줘가지고 목돈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주택으로 공급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정도의 정책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에 걸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우선 한국인들이 탈북인을 상당히 거리를 둡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피를 나눴는데도 경계를 해요. 왜? 그것은 그동안에 북으로부터 위협을 많이 받았고 또 북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탈북인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또 이중 간첩도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탈북인들은 굉장히 애롭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격이 인정 안 됩니다. 남쪽에서 뭐 의사 면허라든지 그의 각종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전부 인정이 안 돼요. 무슨 학력이 인정 안 돼요. 왜냐하면 인정 할 수가 없는 것이 교육제도가 다르니까 역사 인식이 다르고 언어만 같을 뿐이지 달라요. 언어도 많이 변형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어느 직장에 가도 따돌림을 받고 이질화돼 가지고 스스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위로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가정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침 신문을 하나 보다 보니까 상당히 요즘 고위급들이 넘어옵니다. 왜 넘어오냐면 북한 국내에서는 탈북이 어려워요. 이제 국경 경비가 삼엄해졌고 또 철조망 2중 3중으로 쳤어요. 중국서도 치고 북한서도 치고 또 막루 탈북인을 두만강 압록강 건너가는 탈북인을 감시하는 막루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중국 자체가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입장에서 취한지는 몰라도 중국에 머물고 있는 약 10만 명의 탈북인을 검거를 해요. 지난달에는 210명을 북으로 강제 송환했고 이달에도 지금 언론에 비친 것 보니까 67명을 체포했다는 거예요. 그럼 농촌 깊숙이 가서 이중 생활을 하면서 현지처가 돼가지고 인신매매 당해 가서 살라니까 의존할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 같은 데 숨어 있긴 하는데 그것도 금방 적발돼요. 중국 공안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일종의 보상금이 걸려 있어요. 탈북인 하나를 찾아내서 신고하면은 대단히 큰 보상금을 받습니다. 이걸 정치 차원에서 난민주의를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히 강제 북송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강제 북송되면 다 탈북의 과정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또 탈북을 한 번이냐 두 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단련대, 소위 우리로 말하는 교도소죠. 거기 가서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해야 돼요. 죽게 하면 살게. 또 정치적으로 의미가 주어지면 수용소 군도에 가요. 정치범 수용소. 뭐 옛날에 유명한 아오지 이런 탄광들은 정치 수용소이면서도 강제 노동소예요. 이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겪을 수 없는 고통의 길을 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탈북인들이 와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은 누구나 직업을 가질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한계를 느낀다 그런 얘기죠.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교육 과정이 달라요. 특히. 그러니까 여기 적응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프로, 그 다음 모란봉 프로, 이런 프로를 보면 아주 북한의 탈북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거. 이게 중국에 왔다 해서 우리나라 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제3국으로 또 가야 돼요. 태국으로 가든지, 그러면 저 라오스로 가든지, 응? 그럼 베트남으로 가든지, 이렇게 거쳐서, 그 유명한 메콩강을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되는 거예요. 라오스 같은 나라는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받아요. 그럼 좀 태국이 원만하니까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일정한 수용소 생활을 해야 돼요. 참 생명을 걸고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자원이냐. 어차피 남북 간에는 정치적 통일은 불가능할 겁니다. 군사적 통일은 더 불가능해요. 다 죽으니까. 근데 오직 독일식 통일이죠. 그것이 흡수 통일입니다. 그래도 개인의 인격을 보장받고 자유가 보장되고, 정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사람답게 사는, 그래도 북한 사회주의 체제보다 훨씬 우월한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체제로 북한 주민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들이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듯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김정은이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통일이란 통짜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민족 제일주의, 애국주의, 그 다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오직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평정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핵무력을 미사일에다 장착하고 쏠려는 거리를 재고 있어요. 군산 비행장이 몇 킬로, 청주 비행장이 몇 킬로 실습을 하고 전쟁 준비를 실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사포의 사정거리를 늘리고 장사포를 대량 더 배치했어요. 잘못하면 서해 5개도서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어요. 또 북한과 인근하고 있는 지역도 점령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침 언론에 1919년에 쿠웨이트 대리대사로 있는 유현우라는 사람이 탈북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 대사관을 이전하는데, 옮기는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소홀히 했다는 신고를 북에다 누가 보냈어요. 같은 직원이. 그러니까 북한에 소환령이 내린 거예요. 당장 들어오라고. 초상화를 관리를 잘못했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그는 며칠을 고민하면서 가장 감명 깊게 받았던 것은 그보다 한 20년 전에 탈북한 홍순경이라는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계십니다. 그 외교관이에요. 아마 태국 외교관인가 했을 겁니다. 그분이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남쪽은, 그러니까 남조선은 자기 능력만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수너라 그런 얘기죠. 북한 소위 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홍순경,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북한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구나. 아까 북한에서 탈북한 그 탈북자는, 그러니까 쿠웨이트 대리대사죠. 그분은 외국어 대학을 나와가지고 평양에서 약 20년간 소위 외무부에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쿠웨이트 대리대사로 나간 거예요. 그 결혼한 배우자는 북한에서 39호실이라고, 노동당 39호실, 북한 김정일이 자금을 총관리하는, 총 모아서 관리하는, 지금도 그 기능은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정치자금 필요하니까. 그 자금을 보급하는 전인춘이라는 사람, 대단히 높은 사람이죠.
그분이 딸을 자기 처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신변 보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미 북한을 대충 알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알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어요. 홍순경 씨의 그 홈페이지에 써놓은 글, 남쪽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자기 능력만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19년에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탈북을 해서. 그리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20년에 이걸 언론에 띄웠어요. 쿠웨이트 대리대사가 망명을 했다. 그게 망명이죠, 일종이에요. 미국 CNN이 서울 주재원이 즉각 인터뷰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 대리대사가 김정은에 대해서 핵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마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를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핵은 바로 김정은이다 그 말이야. 핵 자체가 김정은이야. 그럼 핵이 없는 김정은은 거기 권좌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핵에 대한 비핵화에 북한은 동조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꼭 집어서 어떤 능력도 인정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외교관 같으면 북한에 대한 실상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국책연구소에 집어넣어서 인재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벌써 경호원도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변 보장도 안 되죠.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주민등록은 받았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명단에 올려가지고 정부로부터 한 110만 원 정도, 딸까지 셋이 왔는데 부인하고 그걸로 생활을 2년 이상을 했더라고요. 지금 윤석정부 들어와가지고 조금은 연구자료 같은 걸 요구해서 막 기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이듬해 망명한 이태리 대사로 있었던 조성길 같은 분, 그분도 소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소위 북한과 유화정책 그걸 쓰다 보니까 이 불편한 거예요, 북한의 실정을. 그래서 통일부에서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여러 부분의 강의를 각 도별로 한두 명씩을 두어서 시킨 일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특히 군대 정원교육에. 근데 이걸 일찍 끊어버렸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마지못해서 초청을 받아 가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표현이라든지, 북한을 과격하게 공격하지 말라든지, 북한의 실정을 너무 적나라하게 폭로하지 말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억압을한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 조성길이나 유현우가 어떻게 나름대로 활동을 할 수 있었겠냐 그런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목숨을 걸고 자유를 그리워서 자유를 찾아서 왔으면 최소한도 자기가 가지고 능력, 자기가 주는 경력 이런 것을 인정해주는 사회체제가 돼야 할 텐데 이것까지 정부가 억제를 한다 이거야. 자유로운 발표를 못하게 해요. 또 용어에 대한 제한을 해. 김정은이를 국무위원장이라는 존칭을 안 쓰면 안 된다. 보통 원수지간이 되면은 그는 막말로 부를 수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탈북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지금 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북자 중에서 북으로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것을 볼 때 특히 오늘 5월 가정의 달에 이웃에 탈북자가 계십니까? 한번 들여다보고 정심 초대도 한번 하고 또 명절 때면 만들어 놓은 음식이라도 좀 놀아 먹으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줘야 우리가 통일을 평화적으로 할 때 북한 사람 민심을 얻어야 돼요. 인심을 얻어야 돼요. 그 정확한 마음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분은 탈북인들입니다. 새서민들이에요. 부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웃에 탈북자가 계십니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